네, 정치 마키아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개천절에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여는 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정이 마비가 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연일 빠지고 있고 최저치를 기록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경환 평론가와 함께 정치 마키아벨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정 지지도는 최저치를 이미 찍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의 조사로만 토대로만 보면 그런데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미 20%대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삐걱거릴까요? 그 뭐 차질을 많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미국 뭐 순방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걸 보면 오히려 사태가 수습되기보다는 대통령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지금 현재 지지율이 한참 낮아져 있는데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행보보다는 본인의 통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이제 주고 있어서 대통령이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전국 상황의 국정 또 지지도 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약간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부 정보들도 많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실제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을 50명, 60명 특히 이제 수석들이 아니라 직원들을 많이 쳐내면서 그때 나왔던 직원들이 외부에서 많은 직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국정 지지도에 대한 어떤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의식 안 하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여주느냐. 실제로 이제 인식을 하지 않는 이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바깥에서 언론인들이 보는 평론가들이 보는 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의 인식 정도가 너무 미약하다.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좀 문제의식, 심각성 이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정권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인물 유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국정이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의 유형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보수든 진보든 이런 문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학습, 훈련 또는 인식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만났던 대통령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는 인간 윤석열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해봐야 왜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좀 동떨어진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간단한 예로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50여 명의 청와대 행정관 뭐 또는 행정요원들을 다 장제원파라고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했던 대통령의 발언이 뭐 물론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아니 여의도에 있는 정치하는 정치인들 또는 그와 함께했던 몸담았던 사람들은 막상 써보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완전히 나라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의 유형이다. 역시나 검사 출신들 데리고 일을 하니까 아무런 가공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하니까 의사결정하기 훨씬 좋다.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있어요. 자, 한동훈이 봐라. 민주당 의원들 10명을 붙여놓아도 한동훈 장관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이 얼마나 유능하냐. 이걸 보고도 누가 그러면은 대통령실을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절대적 신임을 보내고 실제로 검사 중심으로 페이퍼를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여의도에 대한 깊은 불신. 두 번째 정치인에 대한 애시당초의 불신, 세 번째 정치에 대한 인식이
행정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거나 상명하복 또는 검사동일체 원칙과 같은 이런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정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 그 생각이 이제 국정을 운영할 때 잘 적용이 되면 매우 빠르고 단순하고 또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행정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나 또는 일개 검사로 일할 때와 대통령이라는 저 무거운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예상 없이 자신의 경험칙으로 봤을 때는 검사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착오할 수 있어요. 예, 예. 그것이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심지어 자신과 함께 몸을 담았던 집권 여당의 윤핵관이든 또는 윤핵관의 핵심조차도 비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더 보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봐라. 20명의 국회의원보다 더 낫네. 이제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 사람을 보는 방식, 정치에 대한 인식,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가정을 하고 얘기하자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뭐 이거는 사실이죠. 50여 명 정도의 행정관이나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물갈이가 되면서 검사 출신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아까 페이퍼 워크까지 이제 검사 출신들한테 맡긴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페이퍼라고 하니까 MBC에 보낸 공문이 생각나서 그건 검사 출신들이 하진 않았겠죠. 설마. 아니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든 행정 문서를 검토하고 있는 라인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지금 정치에 대한 문법,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없다는 거죠. 정무 감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정치에 대한 감각이죠. 네. 정무라는 것은 행정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나의 반대자와 조율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의 지도자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에게 어떻게 주는 것이 종합적으로 국정 운영에 플러스가 될 것이냐, 대통령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일상적인 활동을 우리가 정무적 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일을 제대로 풀 수 있느냐고 하는 나름의 이제 방식들을 제안하는 거죠. 이제 그걸 정무 감각인데 그 정무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칭해서 하는 정치적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네네.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다음에 정무적 감각이라는 것은 정치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정무적 감각이 없이 행정 서류나 문서 만들듯이 자기 기준과 관점으로는 법도 제대로 안 따져보고 사실은 왜냐하면 언론중재법을 모르니까 언론사에 보내는 공문 하나가 네. 엉터리로 와서 그거는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언론사가 답하라. 과정이 뭐냐 이것을 대통령실이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능한 공직자 출신은 아니지만 예, 예. 확실하게 지금 증명되는 것은 무지한 공무원이었으면 분명하다. 그래서 자신이 보았던 수사, 검찰 조직, 그다음에 법치라고 이뤄주는 일컬어지는 물론 그것도 자의적 법치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법치라고 이끌어지는 그 영역에서는 유능했을지 몰라도 기타의 영역, 상식에 대한 이해, 예.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난맥상이 드러나더라도 대통령이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할 때 검사로서의 한계도 있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트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할 것이고 검사로서도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일정 부분 합쳐진다면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으로서의 한계까지 분명히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앞으로 더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요. 비엘리트, 뭐 엘리트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이가 한 50 정도 돼 보잖아요. 뭐 변변찮은 고등학교에, 변변찮은 대학에, 변변찮은 직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적 인정을 받고 기업이면 기업 또는 조직이면 조직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나이 50 정도 되면 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역량 이런 것들이 좋겠느냐. 예, 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등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반장, 회장, 그리고 서울법대 사법고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그러고 나서 고위공직자 이렇게 쭉 살아와서 50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유연하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 더 이해가 더 있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전자죠. 그런데 우리는 제 자신도 그랬고 우리 부모도 그랬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서 소위 말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로망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에서 저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우리 사회 또는 우리가 요즘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박영크가 얘기했듯이 뭔가 좀 부족하지만 이것을 채우려고 계속 살았던 사람은 여전히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상대의 처지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면 해결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게 이제 이미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저는 제 또래들하고 모임 같은 거 가면요. 자식이 어느 대학 다니는지 잘 안 물어요. 전공도 심지어 뭐 하는지 잘 안 물어요. 형제들도 서로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전직 국회의원이나 또는 정치평론 활동하시는 언론인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의 자식 둘이 각각 한 명씩입니다. 네네. 대학에 아예 보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대학에 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 보내지 않는 것도 그렇게 가정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게 뭐냐. 결국 세상을 살다 보니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징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엘리트가 가진 폐도 매우 많다는 거예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 몇 명이에요. 법조공화국처럼 돼 있는데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경력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다 개판쳐요. 네. 자, 이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 사람이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판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를 가르쳐도 이제 그때 배우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나의 로망이었고 내 자식도 그렇게 되길 바랐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회도 발전되지 않고 개인도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야, 저 삶이 과연 제대로 된 삶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회의를 하게 돼 있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서울대를 나와서 물리학 박사를 하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예. 이 친구하고 언제 한번 만나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저는 그 친구가 늘 로망이었죠. 공부도 저만큼 잘하고 싶고 하는. 근데 자신이 나이가 50이 넘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공부 잘하는 거 외에는 잘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을 떠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사실 은행 업무도 제대로 하나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울대 나온 바보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서울대학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예. 우리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규율과 틀 안에서 엘리트주의가 갖고 있는 강점이 분명 존재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 엘리트가 우리 사회를 끌고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 지금 2022년의 대한민국은 엘리트가 주도하거나 엘리트 방식대로 가서는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생각을 모아서 대의제, 대표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정치 현장에서 입법기관으로서 불러들여서 국가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걸로 이미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했고 그것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국회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구조에서 이제 생긴 문제라는 게 시스템에서 저런 방식으로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을 충원할 때 엘리트 중심주의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 중심으로 가서 경쟁을 시키고 여전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 아이가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남들이 봤을 땐 서울대가 더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죠.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미스매치가 생기죠. 맞습니다. 자, 여의도에서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출마를 한다. 내가 누구를 찍을 것이냐. 그러면 좀 더 좋은 대학에 전문직에 그리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예. 실제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 두 가지의
미스매치, 부조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던 그 엘리트라는 게 뭐냐?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유형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울법대 나와서 집안 형편 좋고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를 하셨고 구수까지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문제 없던 사람이 구수를 해서 자기 뜻대로 펼치면서 다 살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됐어요. 예. 그 이분에게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게 바뀌겠어요? 아니,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예. 왜냐하면 워낙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 정책 실패, 그리고 내로남불과 같은 강남에 막 자기 집 있으면서 강남에 왜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 같은 서민한테 반쯤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보가 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저것들 못 찍겠다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시금방진 소리하고 주제 넘은 소리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끝까지 우기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엄청 높았고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 실패, 그다음에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과도하게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또 사회적 부작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메시아를 찾게 됐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바뀌어 있으며 정치에 대한 인식, 나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겠느냐. 엘리트주의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보는 것은 다 정이고 바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자신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부정이 되는 것이고 예. 올바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그 50명의 행정요원이 뭐 이유는 있죠. 장재훈이 잘못했으니까 다 잘렸지. 장재훈이 출장한 사람 다 잘라냈지만 예.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그래도 보수 정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니까 그나마 여의도 문법에 좀 익숙한 정무적 감각이 있는 행정적으로 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조언을 했지만 몇 가지 실패사로 실수로 보고는 이놈들 내가 완전히 잘못 썼구나. 장재훈부터 잘라 이렇게 해서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의 그 근원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트주의는 전혀 바뀐 것이 없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이 예. 자기 주도적으로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라는 제가 좀 불안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한데 실제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얘기, 즉 풍문으로만 듣는 얘기 자체를 그리 믿지 않았던 국민들께서도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는 여러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실제로 사석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더라. 이제 특히 이제 그 일간지의 칼럼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조언을 참모들이나 지인들이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조언을 들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조선일보의 칼럼을 쓰는 분이 이 정도의 비판을 할 정도면 실제 우리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정이라든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배경들이 지금 정기한 평론가 얘기해 준 것처럼 엘리트의 한계 내지는 검사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앞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는 걱정해서 어느 정도 확신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그래서요. 이대로 가면 뭐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 시점으로는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의 사례를 보면은요. 수해 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메시지가 집권 이후 첫 사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인정하는 자세, 듣는 자세, 낮은 자세를 보여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봅니다. 한번 짚어봅시다. 자, 서서히 정치가 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론의 무서움이 뭔지 아직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총선 가까이 와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세력의 내부에서 아마 이제 창을 들고 찌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10년 정도 같이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했던 사람은 검사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윤석열을 정말 좀 심하게 발 아래로 보고 일개 검사로 다
생각하고 국회 불러서 질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총선 때까지 갈 때 현재 지지율이 유지되면 국민의힘은 폭망인데 그대로 가겠느냐. 그건 이미 예견돼 있는 거예요. 1년 그렇습니다. 정도 이렇게 가면 예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바뀔 거냐 말 것인가의 그 질문에 대통령에게 밑바닥 인생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30%는 유지가 돼요. 25%좀 유지돼요. 근데 이게 변동이 없어요. 35% 45%안 가. 예. 그럼 총선에 어떻게 됩니까? 300석 중에서 300석 중에서 뭐 200대 100쯤 되든지 100석도 못 얻을 수 있고 수도권은 전멸이에요. 100 아래로 내려오거나. 100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 상황을 그대로 놔주나고요.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갈 때 윤석열 탈당하라고 하든지 윤석열이 신당 차례로 나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유승민이든 진짜 꼴보기 싫은 이준석까지 넣어서 판을 정리하든 어떻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 자기가 가장 믿는 신복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뭐 올 연말에 넘기겠지만 내년 좀 못 넘겨요. 사실은 지금부터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번 순방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이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거짓말을 시키거든요. 저는 그렇게 주장. 뭐 거짓말 아닌 분은 저보고 뭡니까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셔도 되는데 네. 그 거짓말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통령 거짓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요. 그 거짓말을 유포한 놈이 누군지 아닌지를 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평론하지 않습니까? 보수 평론가도 있고 진보 쪽이 있고 또 중도적인 저처럼 이렇게 하는 평론가도 있지만 제가 요즘 보수 쪽에 평론한 선배들한테 참 요즘 방어한다고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해요. 그럼 대답을 잘 안 해요.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기자 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양해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을 너무 공격해서 공경에 빠뜨려서 국익에 해치는 것은 좀 과한 것이고 너무 저렇게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갈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는 충분히 양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발언한 것을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는 그 뒤에 MBC를 표적 공격한다거나 정말 뭐 애국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MBC가 공적이고 민주당이 배우고 그다음에 좌파가 어떻게 준동을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됩니까? 이 상황을 되죠. 모면하는 데는 일정하게 기여를 할 수 있지만 길게 보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욕설 사건을 해결했어요. 이게 윤 대통령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윤 정부에 도움이 됩니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니라 그래. 왜냐하면 대통령 지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일구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윤석열 정부를 죽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은 타겟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지 정치인으로부터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대통령을 만들고 있는데 이들은 문제의식이 없어서 국민들 보고 잘못됐다고 호통을 쳐요. 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하는데 가보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줘서 순장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두고 오십시오. 검사가 있다고요? 검사가 정말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검사는 윤 대통령이 감옥 갈 때 또는 내가 죽을 때 따라간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안 본 건 이제만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국정 전체를 농단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고 나서 이들이 바깥에서 보여준 행태는 뭡니까? 그 배신의 정치는 유승민이 배신의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을 몸종처럼 지켰던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뭉쳐서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정말 호위무사처럼 끝까지 갈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애국심을 가지면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내가 믿을 거는 검사들밖에 없다고요? 검찰 조직 전체 장악하고 있습니까? 거기 안에서는 불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검찰 수사 진행 사항을 다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누가 봐도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제 표현으로는 허우를 우리가 하나씩 덮어 쓰고 있어요. 나는 민주당 재앙이다. 국민의 재앙이다. 이거를 이제 덮어 쓰고 나서 네. 색안경을 끼고 어떤 사안을 보게 만드는 이 구조의 첫 출발 지점에 누가 있냐고요. 종합적으로는 정치지만 현재 이 상황은 그 중심에 우리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밑바닥으로 내려가죠. 보나 마나죠. 그걸 아직도 모르고 5년 동안 간다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총선까지 가지를 못해요. 총선까지 가면은 탈당해가도 혼자 외톨이 돼가지고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권성동 하는 정치 보십시오. 지금도 권성동은 국힘을 어떻게 안정화시킬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실에 넣을까 말까. 삼청동에 한번 가보세요. 용산에 한번 가보세요. 만나보세요. 이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통령실을 괴롭히는지. 왜 자기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대통령이 잘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민주당 쪽이나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에요. 보수 정당에서 보수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래 가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무섭도록 마이웨이를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시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이미 앞에서 비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뭐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질문까지 나아갔다가 저희가 김건희 여사로 주제로 바꿀 건데요. 실제 탄핵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스스로 주저앉는다. 아까 내 밑바닥 인생이라고 한 것은 대통령님께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보고요.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시기가 있어요. 저도 똑같고. 밑바닥 인생 한번 살아보잖아요. 그때 세상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지금 국정 운영의 상황을 놓고 대통령이 문제의식 없이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밑바닥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가게 되면 밑바닥 인생 온다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저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탄핵이 될지 말지. 무슨 이게 탄핵될 사유입니까? 그런데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의 저런 태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서 오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매우 불길하게 여러 상황들이 예,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긴 해야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남겼던 명언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명언을 줬죠.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게 나중에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시기에서조차 자신이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도 똑같은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보통 임명직 공무원이 자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거 달라요.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를 대통령이 욕설을 했으면 국가공무원법상에 품위 위반이 명백하거든요. 그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통령의 징계라는 것은 뭐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탄핵 외에는 없어요. 대통령이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돈 먹어서 탄핵된 게 아니잖아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민간의 개입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에 가서 돈 훌치고 그다음에 윽박 지르고 이건에 막 거래 부추기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 탄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이 되고 말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탄핵에 대한 피로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왜 탄핵을 합니까?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해가고 임기 마치고 그 시점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경쟁해서 더 좋은 대통령 만들어야 돼요. 그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 상을 못 만들어서 밑바닥 인쇄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고 말하지 않을 더라도 국민들은 알아서 움직여서 어떻게 판단하겠죠. 그것은 정치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애정을 먹고 사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탄핵이든 하야든 아니면 식물 대통령이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사실 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위원이 뭐 탄핵을 거론한다든지 이제 일부 이제 민주당 강성 의원 중에 아주 일부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면은요.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바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가능성을 짚은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은 언론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탄핵을 명명하진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간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오피니언란을 통해서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자, 그리고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여전히 상존하는 리스크로 남아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인간으로서의 검사로서의 한계, 그것이 대통령의 한계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를 해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일,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일 이런 거를 보면 앞으로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를 처음 봤을 때 그 코바나 컨텐츠 같은 데서 이제 글로벌 부장들을 이제 한국에 직접 이제 그 전시회의 초청작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제 이런 분으로 이해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이분이 전공을 또 그런 쪽으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정치인의 부인도 아니고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 이미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직이라는 게 남편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적 공간에서 부부관계도 있고 또 우리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바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오히려 훌륭한 일이라고 하지. 거기에서 갑자기 기업하는 사람이 공적이 어떻고 사회 기부가 어떻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고 이러면 약간 좀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저 사람 뭐 사업을 하지 않고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적 영역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마도 개인 김건희 여사는 사업을 잘해서 돈을 열심히 번 사람 여기까지가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긍정적 이미지로 남아 있는 또는 100번 양보했어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사업가로 성공한 예. 여성 기업인이다. 예, 예. 요까지는 저는 명명을 해도 된다고 예,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예. 대선 후보가 되었어요. 예. 또는 대선 후보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검사 남편을 준 부인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 남편을 둔 부인이 되고 그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의 국힘의 경선 후보가 되고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과연 그 상황을 외부의 조건 변화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변신했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질문으로 던져야 해요. 그러면 사업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 전제하고 예. 이 사람이 사업가의 역량이 아니라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집중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충분히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없을 정도의 내공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내공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편의 직위 변화에 따라서 왜냐하면 검사에서 검사장에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예. 그럼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지적 성장을 계속하면서 상황에 맞추어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손색 없는 정도의 위치를 구축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원래 살고 있던 개인 사업가로서 유명한 사람, 검사의 부인 이 정도는 됐을 텐데 네. 이 진화의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저는 유심히 지켜봤죠. 네. 김건희 여사가 네. 대선 후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하고 한 사람으로서 내조하는 이런 것들이 네. 어느 정도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예. 자, 이런 것들은 네. 행동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소리 7시간 네. 녹음 네네네. 네. 내용과 관련해서 예. 그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느끼는 첫 느낌. 이 사람이 대통령 부인 되겠어? 말을 왜 이렇게 좀 수준 떨어지게 하지?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지?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시그널이 이미 그것이 대선 과정에서 공개될 때 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기회가 온 것이죠. 사실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내 목소리나 내 이미지가 오히려 대통령 되는데 좀 걸림돌이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빨리 체인지할 것이냐. 그때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내적으로 자기 전환이 가능한 자기 에너지, 그걸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그 잠재력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참모가 이렇게 하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가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둘 다 안 된 것 같아요. 아. 둘 다 안 돼.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떠냐면 네. 남편이 위치가 바뀌면 네. 자기 스스로도 그 남편의 위치에 따라서 가게 돼 있고요. 똑같이 남편도 아내가 어떤 공적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것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기준으로 맞추어서 스스로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유형의 인물들이 있죠. 내가 저 남편이 원래 대통령 될 줄 알았어. 내가 어딘가 점을 보니까 우리 신랑은 몇 살 되면 반드시 천운을 타고난 용자에 앉는 상을 가졌어. 늘 나는 그걸 믿고 있었어. 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는 누군가가 나의 멘토처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또 검찰총장도 됐어요. 세간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최은순 씨 있죠. 예. 뭐 열심히 사회에 돈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네네. 뭐 일부에서는 사기꾼이다. 일부에는 사기꾼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대한민국 돈 번 사람 다 그렇게 돈 벌지 이렇게 최은순 씨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통장 잔고 증명서 뭐 가짜로 끊었다 말았다 하잖아요. 네. 이제 이분이 김건희 여사는 우리 신랑이 반드시 대통령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장모는 지검장일 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예. 그 쉽게 넓은 수가 좀 생기는데 네네네. 검찰총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사회의 이목을 다 받기 때문에 약점들이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이것은 그렇죠.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예. 직접 들은 게 아니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전언을 가지고 우리는 스토리를 재구성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당신의 남편이 대통령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일종의 믿음이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두 가지 아닙니까? 원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구나라고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이런 위치에 갔으니까 내가 확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양자택일을 하겠죠. 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예. 안타깝게도 여전히 전자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음. 그러면 신랑이 우리가 이제 늘 정치 현장에서 제가 컨설팅이나 평론을 지금 한 1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현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해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경선 시점에 네. 누구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네. 경선 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잖아요. 많이 들죠. 그 돈 누가 댔겠습니까? 그 돈을 누가 댑니까? 누군가 됐기 때문에 경선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돈이 하나도 없이 모든 걸 자원봉사만 가지고 다 했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런 이야기는 바깥에 나서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해요. 현실 그렇죠. 정치에서. 네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금을 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요? 본인 스스로 조달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사업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매우 높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는 결정적인 기여자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던 분이 개인적인 성향이 특정한 믿음 쪽에 좀 과하게 확신을 가진 네. 여성이 사업가였고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의 모든 뒷바라지를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네.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신념체계, 사업가로서 가지고 있는 give and take, 네. 돈에 대한 생각,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 기여를 했을 때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 또는 인정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점이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일테다. 첫 번째는 네. 그런 기여도가 높은 자신의 부인을 존중하고 따라가야만이 된다는 평소 소신과 그다음에 평소의 응축된 결론에 예. 따라서 움직이는 것.
놀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엘리트고 똑똑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넘친다. 요거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찍어나는 사람 다 여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특수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대선 과정에서 오는 것이든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인식하는 것은 첫 번째 경우는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동일체로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불행이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 예. 대통령이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넘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측근이 되든 바깥에 있는 우리가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기회의 공간에서 나라 제도로 보수정당의 대표 대통령으로서 한 번 가도록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예.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엉터리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자, 최초에 대통령실에 12억짜리 인테리어 공사한 사람 저는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이 누군지 결국 이 정권 중이든 이 정권이 끝나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과의 특수관계나 그 사람이 바깥에서 지금 맺고 있는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자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 야, 너 공사 12억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자, 대통령은 과연 그러면 영빈관을 신축하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지 우리 상상 한번 해봅시다.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김건희 여사 모르면 말이 안 되는데 네.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해요. 대통령실에서 1부속실과 2부속실이 없잖아요. 예. 2부속실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안 맞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1부속실과 2부속실이 통합대가 있으면 부속실에서 오다가 내려가요. 예. 이게 누구 오던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 부속실이 있어야 이게 김건희 여사의 오다인지 알 수 있는데 이 부속실이 없고 통합돼 있기 때문에 누구의 오다인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음. 사업하는 사람의 감각이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시청자들한테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상의 비밀이 없기 때문이에요. 국힘 쪽에서 들어갔던 많은 행정관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지금도 경호처에는 사실 대통령 관계없는 그냥 경호처 공무원들이에요. 네. 완벽하게 비밀 통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럼 영빈관 문제 다시 갑시다. 영빈관을 진짜 대통령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론을 떠본데 자, 하루 만에 접는다 이렇겠습니까? 대통령 잘 모르는 상황에서 패스시키고 내부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영빈관 신축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네. 김건희 여사 쪽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참모는 뭐예요? 예. 그냥 흘려버리라고 예산에 넣어놓다가 살짝 넣어놔라. 넣어놨고 바깥에 나가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대통령이 아차 하고 알아차리고 이것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렇게 저는 추론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대통령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번에 예. 미국 가서 있었던 그 일, 네. 뭐 EXX든 네. 뭐 쪽팔리든 영빈관 문제처럼 심각하게 생각하면 하루 만에 아이고 유감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 말인데 국민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진심은 그거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야당이 대통령을 뜯어먹겠다고 나서면 국민들이 가만히 야당 두겠어요? 믿고 싫지만 예. 사람 살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이고 예. 그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조치하는지 영빈관은 어떻게 하루 만에 언론 보도되냐면 12시간도 안 돼서 그것도 국가 예산이 8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바로 그대로 넣는데 예.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말실수 좀 했는데 그대로 넣지 않는다? 너무 비교되네요.
너무 비교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단순히 내가 잘 모르는데 소설 써서 그렇다, 음모론이다 이게 아니라 예.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보면 이것이 어떤 사실인지 잘 알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비슷한 유형의 일을 5가지, 10가지를 엮어보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원리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예, 예. 맥이 있다고요. 예, 예.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하나 더 기억을 소개해 봅시다. 예. 노무현 대통령 이제 영부인 만나러 갔죠. 권양숙 여사 때. 그때 네. 이제 빵 사러 갔던 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분이 충북대학교에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고 사적으로 지인인데 이분을 대동해서 예. 갔다. 왜냐하면 빵을 좀 사야 되니까 네. 여사님한테 갖다 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위 퉁쳤죠. 거기도 뭐 진실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이 사적으로 동행했는지. 이제 이 일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왜 그 사람이 동행을 했는지는 오래 걸리지 않고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 권양숙 여사를 만났잖아요. 예. 권양숙 여사하고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양숙 여사는 절대 얘기하지 않겠죠. 예. 그러나 거기에 배석해서 들었던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예. 그런 이야기가 곧 나올 거예요. 어. 그러면 예. 그 사람이 왜 동행을 했는지, 예.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예. 자 이러면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겐 예. 그런 사적인 사담들이 나오지 않겠죠. 예. 대통령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아까 예. 이야기했듯이 예. 점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별의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예. 이미 청와대에는 50명이 예. 목이 잘려서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힘 쪽에서 대선에 기여했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장벽에 맡겨서 못 들어가고 있는지 예. 대상자들은 다 알아요. 말을 하지 않지. 왜냐하면 예.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런데 예. 이것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예.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한 증언들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김 여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은 절대 아닌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예. 제가 듣는 바로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 분이 동일체 방식으로 어떤 사안을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통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대통령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는 김건희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게 있으면 국힘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이것을 단절시켜주는데 우리는 도움을 줘야 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좌파 언론이 윤석열을 원래 싫어하는 이런 데가 아니고요. 보수 언론 쪽에서도 이미 취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수 언론의 논조가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밀어주는 쪽으로 가다가요.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사설 같은 데고 바뀌고요. 예, 균열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의 취재력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인데 불법 취재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지만.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확인이 될 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파장을 갖고 올지 안다 모른다 감각적으로 언론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정파성이나 정치적 지향성과 달리 이게 완전 황당무계하다. 지금은 무슨 소설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김건희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어 이렇게 막 퍼부었습니까? 저주의 그 악담을 퍼붓느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들어본 여러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이 퍼즐을 종합해 보면 뭔가 다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 사업가로 살았던 것, 또 대선 과정에서 이분이 했던 종합적 기여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면 예. 여기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떠한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라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건 여쭤보고 끝을 내야겠네요. 무속 논란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논란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무속을 얘기하면 여전히 소설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속의 실제 무속이
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례라든지 실제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있을 텐데 전 평론가가 들어본 이야기들 중에 무속 관련된 이야기도 혹시 있습니까? 문제는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 있어도 돼요. 예. 이제는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어도 저보고 됩니다. 뭐 대통령 된다는데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왕자 좀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 되고 나면 달라져야 되죠. 달라져야 되죠. 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례가 분명히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무속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 종교와 무속의 기준이 없잖아요. 가톨릭 신자시죠. 예. 예. 저도 뭐 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다니는 뭐 종교 뭐 성당 같은 데 다닌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무속인들이 봤을 때 아니 무속도 종교라고 하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상 바르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특정한 무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가톨릭에서 청와대를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기려고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혹시 목사님이나 스님이 하시겠어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에 대한 인식이 네. 어떤 상태로 유지되는가 이 문제예요. 예. 이 왕자 논란도 왕을 새겨서 왕이 됐다는 것과 예. 왕을 새기니까 약간 기분 좋아서 토론 잘해가지고 유승민을 꺾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무속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무속이 아니라 예. 이것이 실제로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늠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이것이 유효한 자신의 삶에 대한 길라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속과 연결돼 있나 아니냐의 문제는 예. 증거로서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까지 행동했던 것들을 거꾸로 복기를 해보면 그것과 여전히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연결돼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느 시점에 중단이 될 것이냐 아니냐,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문제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단순히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초대형 사고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념적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념적인 기초 위에서 바이든이다 난리든이다 이런 것들은 논란으로 넘어갈 수 있고 지지율을 좀 까먹는 정도이지만 예. 우리 국민 정서 안에서 지금 무속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 그것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던 시점부터 그 이전은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시점부터 단 하나라도 터진다. 치명타죠. 그렇죠.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받기가 매우 어려움. 그러면 완전 부정을 하거나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소문 또는 부분적 사실들이 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확실한 증거 아니면 이것은 내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겠느냐. 예. 계속 비밀로 유지되겠느냐는 부분에서 저는 기자 출신의 촉으로서 안 된다. 왜냐하면 특정한 분야에 유능한 사람일지 몰라도 예. 현재 정치와 관련된 것, 대통령직에 대한 것, 대통령실의 그 기본 구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는 이게 그냥 2층짜리 양옥주택인데 실제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63빌딩과 같은 것이고 IFC몰과 같은 것이고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과학기술, 공간개념, 건축개념, 그다음에 지진을 방어하는 개념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종합예술인데 여전히 2층 양옥 정도의 사고 수준으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직이나 정치를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은 무지구나. 무능의 영역이 아니고 이쪽 영역에는 무지구나. 예.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패턴과 방식을 계속 고집해서 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초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갈라내야 돼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을 냉정하게 이해를 하고 63빌딩이나 IFC몰을 직접
지어서 안전하게 유지하고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종합예술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포지션을 바꿔야 하는데 여전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다 보니 예. 결국 사고는 김건희 여사한테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을 빨리 대통령께 직언하고 조언해서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폭로하듯이 대통령을 공궁에 빠뜨리듯이 김 여사님이 하고 있는 것이 전환이 안 돼서 그렇지 저분이 근본적으로 사각하다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찍지 않았던 대통령이 좋은 나라 만들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도록 기대하고 그 대표 선수가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이 대통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 게임의 규칙, 페어플레이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가 정상화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하고 예.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단호하게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기현 평론가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무엇이 문제인지를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긴 했는데 나온 내용들이 하나같이 이제 개천절 휴일을 지내시는 여러분들께는 좀 걱정될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좀 무겁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의사결정도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신 무속이란 분과 만약에 연결돼 있다면 앞으로 여러 차원에서 문제점들이 또 드러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예, 정치 마키아벨리 오늘 전계한 평론가와 함께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